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무엇을 다룰 거냐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체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뉴턴 법칙을 써서 기술할 수도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기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기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전 운동 쪽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운동량 보존 법칙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훨씬 더 수월하게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어떤 거냐면 뉴턴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뉴턴의 법칙이라고 잠깐 쓸게요. 우리가 뉴턴의 법칙을 통해서 물체 운동을 기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뉴턴의 법칙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이 있었었고,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의 법칙이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었어요? 두 번째 법칙은 뭐라고 불러요? 가속도의 법칙이 있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이 있어요. 세 번째 법칙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체의 운동에 실질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어떤 걸 이용해서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했었어요. 그러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꼴로 표현이 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듯이 F의 넷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여기가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쓰고 이렇게 써요. 여기는 알짜임을 뜻해요. 여기는 알짜임, 얘는 뭐하고 같았냐면 MA 꼴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법칙은 무엇 때문에 뉴턴이 프린키피아에다 넣어놨다고 했어요? 저 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관성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성 질량이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1법칙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관성 질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관성의 법칙을 넣어놨고,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힘이 있어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적으로 존재를 못하고 작용반작용과 같이 항상 짝힘으로써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뉴턴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프린키피아에다가, 실제는 F = MA라고 하는 요식인데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과 세 번째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넣어놨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뉴턴의 법칙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연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또 하나 어떤 걸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두 번째 에너지 컨서베이션이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도 물체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쯤에다 쓸까요? 여기쯤에다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이 있었었는데, 에너지 그냥 보존이라고 쓸게요. 보존이 있었었는데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다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중에서 일단은 일부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역학적이라고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써줄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이렇게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벽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집에 있는 냉장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냉장고를 직접 한번 이동을 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가해서 물체를 들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엇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일의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일은 어떻게 돼요? 힘이라고 하는 것도 벡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동하는 거리, 얘도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게 곧 뭐하고 같았었어요? 에너지하고 이렇게 같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쯤에다 쓸까요? 여기쯤에다 어떤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어요. 여기가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였냐면 여기는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기호를 쓰게 되면은 이쪽은 이런 형태였었어요. 등호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충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만약에 충돌 전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쪽을 충돌 후라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는 형태가 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물체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는 두 가지 다 성립한다라고 그랬죠. 어떤 거에서 성립을 하냐면 탄성 충돌에서도 성립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비탄성 충돌에서도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참고적으로 어떤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다음에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때 또 한 가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다섯 번째,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각이라고 하는 앵귤러를 써주면 돼요.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 굳이 구별하고 싶으면 여기는 리너리라고 해서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선 운동량 보존이라고 해요. 그리고 운동량은 모먼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선 운동량 보존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각 운동량 보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 운동량도 물론 보존이 돼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디까지가 중요한 거냐면 일단은 여기를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기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만큼을 나눠서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병진운동 또는 여기를 일반적으로 한자를 써서 말할 때는 병진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체가 힘을 가했을 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입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병진운동.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선운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운동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물체가 여기가 회전을 할 때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원반이라고 한다면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은 요 안에 있는 모든 입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선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고정된 회전축이 이 볼펜이라고 했을 때 고정된 회전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운동은 엄청나게 다르죠. 또 다시 한번 선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했을 때 모든 입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 병진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회전축이 있고 그거를 볼펜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힘을 가하게 되면 물론 이때는 토크예요. 돌림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물체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자, 이제 이쪽을 이렇게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가 두 번째 하나 우리가 다뤄야 될 게 회전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어떤 쪽 설명을 먼저 할 거냐면은 우리가 선운동이라고 하는 이쪽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여기 회전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각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회전운동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로테이션 모션이라고 해요. 로테이션 모션.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할 때 선운동 쪽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거는 뉴턴의 법칙이었었어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가속도의 법칙을 가지고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쪽에 보게 되면은 F equal ma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공부를 했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속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이해를 했어요? 속도를 이해를 하려면 변위를 이해를 해야 됐었죠. 그래서 변위는 지금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릴게요. 변위. 그리고 여기에는 뭐 X축으로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X를 붙이면 되는 거고 Y축으로 움직인다면 Y를 붙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XYZ라고 하는 전체 공간으로 3차원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R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변위는 다음과 같이 여기 변위예요. 변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쓸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위를 이해를 하려면 또 하나 어떤 걸 알았어야 되냐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포지션 위치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이렇게 하고 위치는 마땅한 기호가 없어서 그냥 포지션에서 P자를 일단 먼저 쓸게요. 위치를 이렇게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얘는 물론 얘도 X, Y, Z에 이렇게 그 함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 변이 그리고 여기는 속도예요. 속도 그리고 우리는 얘가 가속도예요. 가속도를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위치를 이해를 하고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변이를 이해를 하고 변이를 바탕으로 해서 속도를 이해를 하고 이 속도를 이용해서 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실제는 여기는 속도를 개념으로 쓴 거죠.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어떤 형태였냐면 여기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 너 어떻게 바뀌니?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속도는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는 가속도니까 A로 쓸게요. 여기는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었었어요? 시간이 변하는 동안 공간적으로 얼마나 바뀌었니? 하는 이런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치타하고 사람이 이렇게 100m를 달리는 예를 들었었어요. 여기가 만약에 100m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초에 100m를 통과를 해요? 그러면 치타가 달렸어요. 치타는 몇 초에 통과를 할까요? 치타는 100m를 3.3초에 통과를 해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 지금 뭐 세계 기록을 보면은 9초 후반대예요. 그럼 누가 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치타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길이가 결정이 되어져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질문하면은 얘가 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라고 하는 여기를 잘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데 여기에 어떤 물리량이 나와요. 물리량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은 여기는 나중치에서 그리고 여기에 같은 물리량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초기치를 빼준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길이라고 한다면 뭐 X축으로 움직인다면 X의 나중 위치에서 여기에 X의 초기 위치를 빼주면 되는 게 그게 우리는 변위로 쓸 수가 있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위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가 돼 있었어요? 위치라고 하는 거는 먼저 우리가 좌표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은 2차원으로 잡을게요. X축하고 Y축으로 이렇게 만약에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점에 위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우리는 X, Y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걸 그릴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준점을 관찰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기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벡터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포지션 벡터라고 하는 위치 벡터라고 했었어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벡터가 결정이 되면은 여기를 우리가 세타로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여기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R로 이렇게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점을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이에요.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또 하나 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R과 세타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R과 세타로도 요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와 Y로 표현하는 거를 여기가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스그랄이라고 하는 직교좌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각좌표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극좌표가 되는 거죠. 극좌표계, 폴라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된다고 한다면 평면 극좌표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좌표계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변환이 가능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X라고 하는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됐었어요? 이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은 얘를 프로젝션을 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나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나오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R의 X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R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쪽이 세타면 여기가 억각으로 세타니까 여기는 이렇게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R 사인 세타로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R의 Y만큼의 크기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R과 세타 극좌표계의 이웃으로 X와 Y라고 하는 직각좌표계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가능했었죠. 어떤 게 가능했었냐면 R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만큼 길이의 제곱에다가 여기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해서 R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R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R의 Y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타는 어떻게 돼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세타인데 각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탄젠트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우리가 탄젠트 그리고 넘어왔어요 라고 해서 인버스를 붙여요. 읽을 때는 아크 탄젠트라고 읽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탄젠트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R의 X에서 여기는 R의 Y를 이렇게 나눠준 값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직각좌표계의 요소 X, Y 직각좌표계의 요소로서 뭘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극좌표계의 요소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R과 세타로서 직각좌표계의 요소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구했냐고 한다.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만 잠깐 체크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운동학 여기가 방정식인 거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세 개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여기가 철자가 잘못 썼네요. 여기를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여기에서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었는데 여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였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F = ma일 때는 어떤 걸 다루는 거예요? 힘을 다루는 거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힘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올 때예요. 안 나올 때 물체의 운동만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씩이 있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결과만을 쓸게요. 결과만을 썼을 때 어떤 게 있었었냐면 여기 이제 처음부터 할게요. 배운 대로. 자, 그러면 처음에는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어떤 걸 구할 수가 있었었냐면 이렇게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나중 속도는 초기 속도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AT 꼴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속도에 대한 정의부터 어떤 걸 유도할 수가 있었었냐면 나중 위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 위치는 이렇게 초기 위치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초기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AT의 제곱꼴로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됐었어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어떤 걸 구했을 수가 있었었냐면 나중 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속도의 제곱을 이렇게 빼준 게 뭐하고 같다 했었어요? 여기는 2가 있고 여기에 가속도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델타가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얘가 X축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은 델타 X축으로 쓸게요. X로 1차원 운동으로 이렇게 쓸게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 식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뭐 물체의 나중 속도라든가 나중 위치라든가 그렇죠? 등등등 하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를 꼭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요 세 가지 방정식을.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묶어줄게요. 여기 꼭 한번 유도들을 해봐요.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또 하나 무엇을 구했어요? 어떤 걸 구했었냐면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포사체 운동이라고 쓸게요. 여기 포사체 운동. 자, 그러면 또 하나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여기를 증명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최고점이 도달하는 높이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중요했었어요? 수평 도달 거리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거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개 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 물체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야구공을 던졌어요. 야구공을 던졌으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던지는 각도, 그리고 또 하나 초기 속도, 그리고 얘는 결국에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영향을 줄 거예요. 바로 그 조합으로서 여기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 속도의 제곱, 여기도 꼭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초기 속도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사인 초기 각도, 던진 각도의 제곱의 형태로 들어가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수평도달 거리는 어디다 쓸까요? 수평도달 거리는 일반적으로 R로 이렇게 써요. 수평도달 거리라고 하는 거는 초기 속도의 제곱,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사인 2세타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G꼴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여기 포사체 운동에서도 이 두 가지 꼭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유도를 반드시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유도를 이렇게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갔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F = ma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뉴턴의 법칙을 쓸 때 이제 가속도까지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 질량이 되는 거죠. 근데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 질량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하나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게 중력 질량과 같아요.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상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F라고 하는 걸 썼을 때 F = ma로도 쓸 수가 있고 F = mg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어떤 게 나오느냐면 여기 하나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중력하고 같아요. 그 대신 이게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1차원 X축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1차원 Y축 운동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1차원 X축 운동, 물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운동압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G만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G로 바꾸고, 여기도 마이너스 G로 바꾸고, 여기도 마이너스 G로 바꾸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물체 높이니까 Y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도 Y의 축의 위치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1차원 X축 운동이 1차원 Y축 운동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할게. 요걸 이용을 해서 여기를 수정을 하면은 X축에 대한 운동이 얘가 Y축에 대한, 이게 Y축에 대한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여기를 깨우치는 거였었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가속도가 실제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등가 원리를 깨우친 거를 아인슈타인은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어요. 본인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잘들 한번 이해를 해놔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고,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우리는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좌표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관성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성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속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등속도로 움직이는 쪽은 다 같은 관성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죠? 관성 기준 틀 내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엉키네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었었고, 거기를 조금 더 보강을 해놔요. 그리고 이쪽 힘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힘은 어떻게 다뤘어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4개의 힘을 다뤘어요. 첫 번째, 물체는 무조건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다뤘어야 될 건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중력이라고 하는 걸 다뤘어야 됐었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어떻게 썼냐면 FG로 썼어요. 그리고 얘는 MG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물론 지금은 크기로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었어요?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지를 봤어야 되죠. 그래서 물체가 접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야 됐어요.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수직항력은 우리는 기호를 뭐를 썼어요? 노멀 포스 해서 여기는 F의 N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수직항력은 있을 때 중력하고 잘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수평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있을 때 여기서 하나 예를 든다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책상이라고 봐요. 여기가 책상이에요. 책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만약에 책에 올라가져 있다라고 했을 때 중력은 틀림없이 아래쪽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직항력은 위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테고, 이 두 개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중력이라고 보고 여기는 책상이 미는 힘, 수직항력이라고 본다면 두 개는 사실은 힘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체가 기울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경사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경사면을
어떻게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경사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경사면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력은 똑같이 아래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중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동을 하는데, 수직항력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위쪽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고, 수직항력은 그냥 여기 질량 중심에다 그릴게요. 수직항력은 지금 이쪽 방향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나눴냐면은, 얘를 이렇게 X 프라임 축으로 이렇게 하나 좌표를 만들었고, 이쪽을 이렇게 Y 프라임 축으로 이렇게 좌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를 성분분해했어요. 그래서 이 힘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 중력을 이용해서 찾았죠. 그러니까 이 중력을 이쪽으로 여기 Y 프라임 축으로 이렇게 성분분해해서 그림자 벡터를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X 프라임 쪽으로 성분분을 해서 그림자 벡터를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각도는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세타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세타는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Y 프라임 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여기는 FG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될 테고, 그리고 이쪽 벡터, 여기는 이 벡터, 여기 노란 색깔 이쪽 X 프라임으로 돼 있는 여기 중력을 성분분해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가 FG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는 FG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성분분해를 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Y축 성분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 크기를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같게 그려야 되니까 요만큼하고 요 두 개는 같아요. 이렇게 같은 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하얀 색깔로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는 지우고, 요거는 그냥 Y 프라임이라는 좌표예요.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돌아가져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었어요? 수직항력을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어떤 힘이 있었었냐면, 물체가 움직이려면 장력이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장력이 필요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뭐로 썼어요? 텐션에서 T자를 썼죠. 그래서 여기는 T로 이렇게 장력이 있었었고,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로 이렇게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걸 논했어요. 그리고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프릭션에서 여기를 이렇게 스몰 f로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끊어줄게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걸 그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하는 걸 그렸어요. 얘가 정말로 중요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물체 그림이 곧 여기에는 F = ma라고 하는 요 식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좌표를 그려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질량이 있기 때문에 물체를 입자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질량을 이렇게 명명을 해줬으면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얘를 여기에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봐요. 사고 실험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떤 평면에서 물체를, 여기 있는 물체를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봐요. 그랬을 때 힘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찾아야 될 거는 힘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힘이었었어요. 첫 번째는 좌표를 그리고 질량을 입자로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질량 이름을 써줬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았어야 됐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력이 반드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차해서 벡터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중력이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수직항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됐고, 그리고 물체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장력이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물체가 움직이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었냐면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를 해줬어야 됐어요. 가속도의 방향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가속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자유물체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가 정말로 중요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끊어줄게요. 여기에 가속도의 법칙, 여기 자유물체 그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 식과 여기가 서로 같아요. 등가가 나와요. 왜냐면 등호 어디 있어요? 좌표가 등호인 거죠. 질량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건 지금 4개 벡터로 부렸고, 그리고 가속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여기에는 F 이퀄 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운동 방정식을 기술하면은 쉽게 기술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자유물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F 이퀄 ma를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걸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었는데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넘어질 뻔했네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었었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떤 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바뀔 수 있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에너지를 논했어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었어요? 이 식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쓸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 형태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었었냐면, 여기 길이를 잘게 잘라서, 여기를 순서대로 가요. 길이를 잘게 잘라서 미소 길이를 만들고, 얘를 미소 길이 벡터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힘이 있어요. 힘이 이렇게 있고, 힘은 벡터예요. 그리고 여기 도트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곱을 하면은 얘가 스칼라 값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트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길이를 잘게 잘랐기 때문에 여기를 총 다 적분을 해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초기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어떤 거였었어요? 1이라고 하는 거에 최종적인 정의가 됐었어요. 일반적인 정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요 식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요 식에서 우리는 또 하나 그냥 위쪽으로 쓸게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떤 게 있었었냐면, A 도트 B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A의 크기에다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한 게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증명을 금방 할 수가 있었죠. A를 B 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던 B를 A 쪽에다 프로젝션을 시키던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요. 기하학적 구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바로 요 식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등호를 약간 옆으로 써야 되겠네요. 요 식은 F의 크기, 그리고 R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스칼라 프로덕트의 정의니까 여기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요 식에 의해서 F 도트 R이라고 하는 거는 F의 크기, 그러니까 F로 써주면 되죠. R 벡터의 크기, R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구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구했어요. 실제는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했고, 그리고 또 하나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구할 때 무엇을 이용했어요? 그쵸, 물체의 운동하는 힘을 찾아서 논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힘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갈 건데, 그때 우리는 힘을 찾아야 돼요. 여기는 힘이 도대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힘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에다가 사고 실험을 먼저 한번 해봐요. 사고 실험이라고 이렇게 쓰고, 만약에 첫 번째에 이거를 그냥 첫 번째라고 쓸게요. 첫 번째, 어떤 물체가 여기 물체가 있는데 얘가 힘을 받아서 어떤 변위를 가지고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어요. 힘을 받아서 물체가 이동해 가고 있어요. 이동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동하는 거리를 그냥 여기를 S로 쓸게요. 힘을 받아서 물체가 이동하고 있어요. 저쪽도 여기도 R로 썼으니까 얘도 R로 쓸까요? R로 이렇게 쓸게요. 힘을 받아서 물체가 이동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힘은 어떻게 써줬어야 됐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여기를 첫 번째를 위쪽으로 쓸게요. 첫 번째 얘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F 이퀄 MA라고 하는 요 힘을 썼어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A도 벡터였고 여기는 힘도 이렇게 벡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가 있었었냐면 물체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는 어떤 힘을 받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고 실험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얘가 사과예요. 사과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mg의 형태로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는 얘도 벡터고 여기는 중력 가속도도 벡터예요.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요. 바로 여기에 들어갈 힘은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새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mg가 있고 여기는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하고 방향으로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 방향은 y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j 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예가 있었었냐면 일반적으로 물체는 탄성력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탄성력을 가진 거를 우리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뭐를 그랬어요? 용수철을 가지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용수철은 후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고 실험 모델은 어떤 게 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수평면이 있어요. 수평면이 있고 여기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용수철이 여기가 정적 평형점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힘의 평형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압축을 시켰어요. 이렇게 압축을 시켜놓고 손을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수철이 여기 있는 물체를 밀어서 여기가 초기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는 평형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를 압축을 시킨 다음에 손을 치우게 되면은 요 용수철은 초기 상태에서 평형점을 지나서 최대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여기를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후크라고 하는 분은 저기 있는 아이작 뉴턴의 선배예요. 선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크도 위대한 물리학자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분의 업적하고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조사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리고 후크의 법칙은 우리는 힘을 찾아야 되니까 후크의 법칙은 어떤 꼴이었냐면 여기가 K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 상수예요. 여기는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하는 용수철 상수예요. 그리고 이쪽은 X라고 하는 건 변위예요. 늘어난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리스토링 포스라고 하는 여기 복원력이 붙어요. 복원력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용수철은 내가 밀면 용수철도 나를 밀고, 내가 당기면 용수철은 나를 당겨요.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요. 자, 그리고 식은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이것도 우리가 여기를 새로 풀어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고 X가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에다가 지금 X축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식을 하나, 둘, 세 개를 여기다 놓고, 그렇죠? 여기는 이거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은 여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조금만 다시 옆으로 비껴 쓸게요. 이렇게 쓰면 잘 안 보여서.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여기에는 위에도 약간 옆으로 비켜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노렸었는데, 1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방금 정의를 했듯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았어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도 이만큼이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지금부터 여기를 잠깐 논리를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요. 증명 또는 유도를 꼭 한번 해봐요. 여기다가 넣고 계산하는 거를 꼭 증명을 해봐요. F 이퀄 MA를 놓고 풀게 되면은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2분의 1 mv의 제곱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얘는 mgh 또는 여기는 mgy꼴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용수철 스프링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요. 얘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에 있는 여기는 하나, 여기는 F 이퀄 MA, 그리고 F 이퀄 MG, F 이퀄 KX라고 하는 요식을 넣어서 여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꼭 한번 증명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등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쪽을 초기치 나중치로 쓸게요. 여기가 초기 에너지가 이렇게 나중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구조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초기는 물체가 만약에 얘처럼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형태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2분의 1 mv의 초기 속도의 제곱 형태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리고 나중은 2분의 1 mv의 나중 속도의 제곱 형태로 이 식을 풀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치의 변화가 있어요. 높이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위치 변화가 있다라, 높이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mg, 여기를 y로 쓸게요. y의 초기 위치가 이쪽은 플러스 여기가 m자예요. mg, y의 나중치와 같다라고 이렇게 두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스프링이 탄성력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2분의 1 kx의 용수철의 초기 위치의 제곱을 넣으면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 kx의 나중 늘어난 길이의 제곱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1이라고 하는 정의를 써서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관계를 찾아낸 다음에, 그리고 에너지는 초기치와 나중치가 고리계에 대해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마찰력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여기 마찰력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마찰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예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는 게 되는 건데, 힘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마찰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동한 거리를 만약에 이동한 거리를 D라고 쓴다라고 한다면 D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찰력은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한 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여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를 마찰력이 작동하면 마찰력이 한 일, 여기를 F를 붙여줄까요? 마찰력이 한 일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마찰력이 한 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요 점을 꼭 하나 고려들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 쓸 공간이 없는데, 전체 에너지 보존을 이쪽으로 쓸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으로 쓸게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식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호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쪽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쓸게요. 에너지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저장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도 저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내부 에너지로도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내부 에너지로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를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를 델타를 이렇게 붙여주고 내부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터럴에서 INT를 써주면 돼요. 내부 에너지로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예요. 여기가 어떻게 써야 되나? 에너지 저장이라고만 쓸게요.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하나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 일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 강운동량 뒤쪽에 나오겠지만 열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이 하나가 있고 일이에요. 일. 그리고 또 하나 열은 Q로 써요. 그래서 여기가 열 에너지가 있어요. 얘를 저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부터는 마땅한 기호가 없어요. 마땅한 기호가 없는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지금 제가 벨이 있는데 또는 내 목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전달되죠. 그렇죠? 바로 또는 제 목소리처럼 소리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소리 전달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 기호는 여기 소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이에요. 파동 같은 것들이 전달된다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트랜스미션에서 T자를 붙여요. 트랜스포나 트랜스미션에서 T를 붙이고 파동은 웨이브니까 그냥 저는 W로 이렇게 쓸게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마땅한 기호가 없어요.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양동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빈 양동이가 있어요. 이쪽에 물은 꽉 차 있어요. 이쪽에는 비어 있어요. 이 물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전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물질 전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주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름 탱크에 있는 거를 자동차 쪽으로 전달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물질 전달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여기를 TM으로 이렇게 쓸게요. 물질 여기가 전달자예요. 전달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전기 송전이 있어요. 전기라고 하는 게 전선 타고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기 송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송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전기를 일렉트릭 써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E자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태양으로부터도 에너지가 날라오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 에너지는 복사를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에너지. 그래서 여기를 복사를 라디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TR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한 대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리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있어요.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 에너지로 저장될 수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될 수가 있고 내부 에너지, 얘는 내부 에너지예요. 여기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로 전달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전달이 있어요. 에너지로 저장될 수가 있고, 전달은 일로도 에너지를 전달시킬 수가 있고, 열로도 저장시킬 수가 있고, 파동으로서도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을 직접 갖다 이동시켜서도 전달시킬 수가 있고, 전기로도 전달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복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전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전체 다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다루는 거냐면 여기 1까지 다뤄요. 그죠? 그리고 1까지 다룰 테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여기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뒤에 보면은 연력학을 배울 때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 고려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초기 물리를 배울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거는 어떤 형태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충돌이라고 하는 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물체의 운동을 투바디 문제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돌이라고 하는 건 두 물체 사이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사고 실험을 들으라고 한다면 사고 실험은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냐면 물체 여기를 M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물체 이쪽을 M2라고 할게요. 얘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M1이 초기 속도를 가지고 그리고 M2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올 때예요. 바로 이게 대표적인 사고 실험 모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유도를 했어요? 저기 있는 F = MA라고 하는 얘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유도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운동량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냐면 얘는 P라고 하는 자체는 MV 꼴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금방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벡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스칼라량을 곱했어요. 스칼라량을 곱했기 때문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벡터라고 하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뒤에 어떤 걸 정의를 했어요? 충격량,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충격량, 임펄스라고 하는 충격량, 운동량, 운동량. 맞네? 운동량이라고 하는 정리가 있었어요. 충격량, 운동량 정리. 이쪽에서 운동 에너지 정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가 있었었고 어떻게 썼냐면 충격량은 임펄스에서 I를 써요.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요 식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식이 표현이 됐었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힘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 얘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임펄스의 정의였었어요. 요 식이. 이게 임펄스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여기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쉬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쪽을 힘이라고 놓고 이쪽을 시간이라고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거를 그래프를 그냥 저기 초기치부터 나중치까지 여기를 초기치라고 하고 여기를 나중치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형태가 돼 있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하나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충돌을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 충돌을 생각을 할 때 자동차가 어디에 빵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나는 관성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자는 앞으로 팡하고 튀어나갈 거예요. 정지했기 때문에 관성력에 의해서 팡하고 튀어나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대하고 부딪히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에 에어백이 빵하고 터지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운전대에 부딪히는 시간을 얘를 천천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충격량은 적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한테 여기서 미치는 힘은 적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짧게 부딪혔어요. 시간이 짧게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는 델타 펑션처럼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 큰 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에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에어백을 생각을 해봐요. 에어백은 운전자한테 충격을 적게 주기 위해서 얘를 천천히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부딪히게 하는 거,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시간을 넓혀서 늘어나게 되면은 나한테 힘은 적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확 좁혀. 그러면 나한테 큰 힘이 전달돼서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정의를,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선운동에 대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운동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선운동에 관련된 물체 운동을 다룰 때는 뉴턴의 이 법칙, 그리고 여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하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충돌을 중심으로 이쪽을 충돌 전과
충돌 전과 그리고 충돌 후에 운동량이 서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벡터예요. 벡터라고 하는 여기 하나 조심해야 돼요. 운동량은 벡터예요. 벡터예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이렇게 신경을 써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회전운동 쪽으로 넘어왔어요. 회전운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힘을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잠깐만 이해를 하면 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힘은 여기에 있는 뉴턴의 이 법칙에 나오는 F = ma 얘는 선운동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시켜서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여기를 돌림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돌림힘은 조금 잘못된 용어예요. 아차하다가는 회전운동에서 나오는 돌림힘이 힘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쓰게 되면은 여기를 우리가 토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토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타우를 써요. 타우를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보면은 힘이 선운동일 때는 F인데 회전운동으로 가면은 토크 타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지금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가속받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거는 질량은 질량인데 실제는 아까 여기 1법칙에서도 말했지만 여기는 관성을 뜻해요. 돌아가기 돌리기,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돌리기 어려운 정도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쪽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벼운 물체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벼운 물체는 쉽게 가속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힘을 가해도 가속받기 어려운 정도인 거잖아요. 이게 관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은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리려고 하는데 돌리기 어려운 정도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I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개념이 중요해요. 여기를 우리가 관성은 관성인데 관성은 관성이에요.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관성. 그리고 이 회전관성을 다른 말로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가속도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되는 거냐면 알파로 이렇게 써져요. 알파로 이렇게 써주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저쪽을 가속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회전운동이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의미로 각만 넣어주면 돼요. 우리말로는 각 앵귤러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각 가속도가 들어가요. 얘는 각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뉴턴의 이 법칙을 회전운동 쪽으로 적용시킨 요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만큼을 여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돌림 힘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에 실제 기하학적 구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원래 토크 타우라고 하는 건 벡터예요. 벡터인 거고 여기는 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물체가 힘까지 작용하는 힘까지의 거리를 여기는 R로 써요. R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때 힘이 가해질 거잖아요. 걔를 F로 이렇게 쓰고 여기가 벡터 프로덕트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단순 곱하기가 아니라 벡터 프로덕트예요. 여기가 벡터 프로덕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또 하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토크라고 하는 거는 R 크로스 F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어떤 걸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가근동량을 이용해서 사실은 여기에는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걸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가근동량 쪽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가근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먼저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MV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동량, 운동량은 선운동량은 P로 썼는데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L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 질량은 관성질량 I로 바꿔주면 돼요. I로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속도는 각가속도 오메가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얘는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가속도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여기 이해 갔죠?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실제는 기하학적 정의가 있어요. 기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예요. 여기는 R 크로스 여기에 P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정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 증명을 반드시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회전운동, 각운동량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회전운동을 설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전체 윤곽만 알아놔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걸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원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여기 정의에서 나오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얘가 여기만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잠깐만 여기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여기는 어떻게 정의가 될 수가 있냐면 다시 한번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돌림힘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토크 타우를 썼으니까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여기는 각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각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가 힘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일반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힘, 그리고 여기는 돌림힘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운동량과 각운동량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운동량은 벡터예요. 힘도 이렇게 벡터가 되는 거고 각운동량도 벡터예요. 그리고 토크도 벡터량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힘을 재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쵸? 자, 그러면 하여튼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냐면 한 1분 내로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냐면 실제 운동은 선운동이 있어요. 선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힘을 가하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운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이쪽. 그래서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걸 기술을 할 때 먼저 우리는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F=ma라고 하는 요 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를 이해를 했어야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 와중에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운동학 방정식에 3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포사체 운동을 다뤘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위치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여기 직각좌표계 또는 극좌표기를 쓸 수가 있고 서로 좌표는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질량은 관성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힘에 대해서도 했어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 수직항력, 장력,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평행으로 물체가 이렇게 지면하고 수평으로 있을 때하고 경사면으로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여기를 이해들을 해야 돼요. 여기를 이해를 해서 이거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할 거예요. 하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자유물체 그림이 F=ma라고 하는 이 식하고 서로 등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좌표하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등호하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좌표를 그리고 여기에는 물체를 입자로서 표시를 해줘요. 입자로서 표시를 해주고 질량을 명명을 하면 돼요.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 사고 실험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힘을 다 써주면 돼요. 물체가 질량이 있을 테고 위쪽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있을 테고 끌고 가니까 장력이 있을 테고 뒤쪽으로 마찰력이 있을 테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 F=ma나 이 식은 서로 등가가 돼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물체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됐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도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실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6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일부를 먼저 이해를 했어요. 어떤 걸 이해를 했냐면, 일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의 단위는 다 줄이에요, 줄. 두껍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또 벡터로 착각할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정의예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일반식을 찾았어요. 일반식을 찾고 나서 물체의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은 힘을 받아서 움직일 때 F = ma, 그리고 물체가 사과 같은 게 떨어질 때 F = -mg, 그리고 후크의 법칙, 용소리, 스프링 같은 거, 그때는 F = -kx라고 하는 요 식을, 이 3가지, 요 식을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2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술을 하려고 하면은 얘를 풀어쓰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물체 운동에 적용을 시켜서 방정식을 세우려고 한다면 등호를 중심으로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풀어쓰게 되면은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2분의 1 mv의 제곱, 그리고 물체가 만약에 높이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중력, 그리고 또 하나 물체가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면 2분의 1 kx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있죠? 회전 운동을 배울 때 여기 참고로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서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데 회전 운동 에너지는 구별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모션이니까 여기 R자를 서브로 쓸게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m을 회전 관성 I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V라고 하는 거를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V는 속도였으니까 여기가 각 가속도가 아니고 각 속도예요. 여기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다시 쓸게요. 얘는 속도예요. 각속도. 각가속도는 여기에 써있는 알파예요. 여기 각속도예요. 각속도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꼴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전체를 계산할 때는 2분의 1 I 오메가의 초기 각속도의 제곱,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다가 2분의 1 회전 관성 I, 그리고 나중 각속도의 제곱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 회전 운동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 그리고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는 충돌 문제예요. 충돌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는 투바디 문제예요. 두 개의 물체가 부딪히는 경우에요. 그리고 우리는 F = ma라고 하는 여기를 통해서 운동량의 정의가 여기가 mv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질량이 같더라도 속도가 다르면은 운동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얘기하면, 속도가 같더라도 질량이 달라지게 되면 운동량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00m 높이에서 탁구공이 떨어져요. 그러면 피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100m 높이에서 쇠구슬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질량은 똑같은데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별로 운동량을 전달시키지 못해서 충격량이 적은 거예요. 하지만 그 물체가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나한테 운동량을 크게 전달시키기 때문에 충격량도 커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 뜻인 거예요. 이 뜻.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여기 문제에다 적용시킬 때는 반드시 2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는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성 충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룰 거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두 물체가 합쳐져서 움직이는 퍼펙틀리 써서 완전 비탄성 충돌 현상을 다룰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용하는 법칙이 약간 달라요.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하고 비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둘 다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 탄성 충돌에는 운동량 보존은 성립을 해요. 예, 성립해요. 이쪽도 비탄성 충돌일 때도 운동량 보존은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식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탄성 충돌일 때는 하나 운동 에너지 얘는 성립을 해요. 운동 에너지 보존 얘는 성립을 해요. 그런데 이쪽 비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얘가 보존이 안 돼요. 여기는 보존이 안 되고 얘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나 또는 얘가 여기는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우리가 어떤 충돌 현상을 보고 물체를 풀 때는 얘가 탄성 충돌인지 또는 비탄성 충돌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탄성 충돌에서는 두 물체가 충돌 후에 같이 움직이는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물체의 운동을 기술해야 되니까 물체의 운동을 다룰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탄성 충돌이나 비탄성 충돌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 성립하기 때문에 요식을 갖다 써도 돼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탄성 충돌일 때는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요식을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2분의 1 mv의 초기치가 2분의 1 mv의 나중치와 같다라고 하는 걸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게 비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여기 하나 꼭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걸 다뤘어요.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는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프 아까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자,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도를 해보면 힘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곱해준 거예요. 얘를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에어백을 생각을 해봐요. 에어백의 역할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가는 시간, 빵하고 운전대에 부딪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늘려주게 되면 여기 노란 색깔 그래프 그러면은 나한테 힘이 적게 전달돼요. 하지만 시간이 짧게 되면은 시간을 압축시켜 버리면 시간을 확 줄이면은 초기 시간과 나중 끝 시간을 거의 이렇게 근접하게 만들면은 여기가 델타 펑션처럼 커지기 때문에 나한테 힘이 크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회전 운동 쪽으로 이렇게 가서 회전 운동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힘은 아니에요. 힘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 얘는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얘는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뉴턴 미터가 되는 거예요. 얘의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는 거예요. 뉴턴 미터. 그래서 힘은 엄격히 말하면은 얘는 돌림힘이라고 할 때 이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힘은 아니에요. 그럼 뉴턴 미터가 또 하나가 있었죠. 또 하나 주의할 게 여기는 1이라고 하는 정의가 1은 단위를 썼을 때 우리가 줄로 써요. 단위는 줄로 쓰는데 또 하나 단위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뉴턴 미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뉴턴 미터 거기 줄하고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단위는 그러면 여기는 줄로 쓸 수 있는가? 절대로 못 써요. 줄로 쓰면 안 돼요. 여기는 단위를 줄로 쓰면 안 돼요. 여기 하나 조심해 놔야 돼요. 여기 돌림힘 쪽에서 이렇게 하나 끊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줄로 쓰면 안 돼요. 1은 뉴턴 미터지만 줄로 써도 돼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뉴턴 미터일지는 몰라도 에너지 단위는 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단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토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단위가 있었어요. 여기 R 크로스 F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크로스가 벡터 프로덕트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 하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고정된 회전축이라고 하는 그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작용 힘까지의 거리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스패너 문제를 생각하면 쉬워요. 나사 빼는 거. 여기에 이렇게 육각 나사가 칠판에 꽂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몽키 스패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스패너를 이용을 해서 이 나사를 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 나사가 회전하는 가운데 고정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힘을 가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요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고 여기를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스패너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거리 얘가 R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힘은 실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파이라고 하는 각도를 줬다라고 한다면 성분분해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그림자 벡터를 만들고 이쪽으로 그림자 벡터를 만들어서 성분분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F에 여기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렇게 힘을 받을 테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F에 사인 파이라고 하는 여기 파이로 썼으니까 세타가 아니라 파이로 써야 되겠네요. 파이만큼의 힘을 받을 테고 이렇게 여기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이 서 있기가 힘드네.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토크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R 크로스 F로서 이렇게 주어져요. 토크는 벡터예요. 크기를 쓰게 되면 토크라고 하는 거는 R F의 사인 파이가 되는 거예요. 사인 파이가 이렇게 될 테고 잠깐만 이쪽 가서 쓸게요. 저쪽에서 힘들게 쓰느니 여기만 다시 쓸게요. 여기 실험실이라 장비가 많아서 여기 지금 전자탁탁이 있어서 좁네요. 토크를 크기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R 크로스 여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인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은 크기니까 이쪽에다가 그냥 노멀 방향 지금 이쪽은 이쪽 나오는 방향이에요.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이게 토크가 되는 거예요. 토크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크기만 쓰면은 R F 사인 파이로만 쓰면 되는 거고 여기 단위 벡터는 여기는 방향 성분이니까 이 방향 성분 빼주면은 토크의 크기가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이렇게 붙이면은 이 빨간 색깔로 이렇게 쓴 부분 여기는 벡터로 쓸 때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벡터를 여기 빨간 색깔 부분을 빼면은 크기로만 쓴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하나 구별하려면 회전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주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와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각운동량은 I 오메가가 돼요. 그리고 선운동에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선운동에서 M이라고 하는 질량은 여기는 회전관성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A는 알파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가속도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각속도 오메가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기하학적 구조는 R 크로스 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쪽에서 운동량을 이용을 해서 힘을 정의를 했듯이 각운동량을 정의해서 토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기술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적용시키면서 조금만 감각들을 키워나가면 이 문제를 쉽고 그리고 재미나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열이라든가 또는 만유력 법칙이라든가 또는 진동이라든가 파동이라든가 등등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열심히 들어서 수고들 많이 했고 그리고 재밌게 들어요. 즐겁게 들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